안녕하세요. 한준 교수님,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준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 교수시고요. 그다음에 K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신생 기업을 또 창업을 하신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전공 분야가 국제정치, 공공외교, 그다음에 한반도 정치를 다 함께 아우르시는 아주 귀한 학자시고요. 여러모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에게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자, 아이안 카디르 교수님, 한준 교수님, 저희가 그 부탁드린 그 강연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경축사에 나오는 말씀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축사 중에도 북한과 관련, 오늘은 북한과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그 경축사에 나오는 북한과 관련 말씀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마 추측하기 쉬우시겠지만 자유입니다. 가장 많이 자유를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통일, 그것도 이렇게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하시니까 통일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과 관련 말씀 만드셔서 주민, 그 다음에 한국 국민, 통일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또 북한 국민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인권, 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국제사회와 이렇게 함께 통일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사회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경축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자유는 가장 가운데 핵심에 있고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가치라든지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도 이렇게 함께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주인, 국민, 주민 함께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번에 세 번째 경축사이시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네 번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섯 번 하셨는데 이것은 평균 몇 번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비교하기가 더 쉬운데 자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만큼만 언급을 하셨고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도 많이 언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훨씬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고 국민은 모두 다 비슷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권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신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조금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들 위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들 위주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론 180도 다른 정책, 북한 정책이라서 평화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만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협력은 모든 대통령님들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두 대통령에 비해서 뭐 3분의 1, 반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협력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나마 적게 말씀하셨고 대화는 또 이렇게 반 정도 아마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번영 공동 제가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지금 보여주신 그 다른 대통령 그 순서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분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그 단어 인도 부분을 아주 재밌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연구를 하신 셈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서 어떤 소감 아니면 그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유 언급이 아주 많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네. 느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존의 경축사를 봤을 때 이 눈으로 보진 않았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실 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유는 물론 이렇게 보수 정부에서는 더 많이 언급하고, 이렇게 평화적인 통일은 진보 정부에서 더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박근혜 네. 이렇게 보수 정부 때도 이렇게 그만큼 차이가 나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제 추측대로 진짜 많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옛날과 다른 네. 새로운 방안,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석하신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과 관련된 8.15 경축사의 내용에서는 또 중간에 계신 상황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것, 자유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쪽은 평화, 이런 형태의 아주 재밌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좀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형태의 아주 큰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연구가를 보게 되면은 그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보수 정부였는데, 이 통일과 관련된 그 언급과 그 형태소 단어 형태소 분석을 해보니 가운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그 보수 정부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방안과 이렇게 특히 비교할 때는. 그렇죠. 통일대박론이라고 그때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그 단어가 아주 강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은 통일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협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강조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박근혜 정부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재밌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준비 드렸던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간단하게 벌써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 그래픽으로도 보여주셨는데요. 그 8.15 경축사에 대한 우리 한준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학자로서, 그다음에 또 정책 분석가로서, 어떻게 보면 기업 대표로서 보시는 입장과 좀 소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설을 소위 그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의 정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렇게 경축사를 들었을 때,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통일 주준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군사력이 아닌 북한 주민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우군으로 만들고 북한 정부를 정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특히 남북 당군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 변화 대응 등 다른 대통령님들도 이렇게 노력하셨던 아니면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가 바로 이렇게 올해 말이고 대통령은 내년 초에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급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상황, 미국 정치 상황에서 또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북한은 미국 국내 및 국제 정치에서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고 미국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시기 끝날 때까지는 1년 정도로 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만약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정책은 현재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 팔레스타인 상황, 그리고 지금 중국과 경제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처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느 정도 한국의 북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미디어 이렇게 센세이션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설득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 가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린지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책에 도움이 될지 반대가 될지는 언제나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대통령 정치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각, 특히 이제 국무부라든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후보군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나온 그 자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추진 세력, 이런 형태의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접근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단어만 위주로 봤을 때는, 가치만 위주로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지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의문이 될 거고 미국에서도 의문이 될 텐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도와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대통령이 누구 되든 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하노이 대담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 한준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평화와 대화와 여러 형태의 그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성향의 그 통일 정책들이 발현이 됐었을 때입니다. 그때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주 놀랍게도 그것을 지지해 줬고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근데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거와는 아까 저랑 논의를 하셨지만 완전히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다른 양쪽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까?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하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항상 love letter 보내진 않았습니다. 협상을 잘하는 대통령. 그래서 협박할 때는 협박하고 이렇게 love letter 이렇게 보낼 때는 love letter 보내고 이렇게 양쪽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울렸던 조화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아마 한 1년, 2년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180도 달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북한을 조금 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북한 정부를 약간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현 정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죠. 예, 김씨 일가 체제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북한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라 human rights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국도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EU 같은 그런 국제적인 강대국 또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그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만 봤을 때도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탈리반 정부가 들어와서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수교 관계, 외교 관계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인도적 지원을 보내달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봤을 때는 북한은 필요성이 있을 때도 항상 거부해왔고 그 누군가가 우리한테 협력적이냐 아니면 안건이 뭐냐 였는데 특히 한국 정부 국제 기구나 이렇게 다른 외국 정부보다도 한국 정부가 들어올 때는 항상 우리에 대한 북한 정책, 다른 정책, 그냥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정책도 평가해서 항상 거부하거나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 때는 항상 더 많이 인도적 지원을 받았고 아마 과하게 많이 받았고 아니면 진보 정부에서는 과하게 많이 주기도 하고 에, 그 대신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교류도 항상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이런 통계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에,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고 인도적 지원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됐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다른 민간 교류는 항상 거의 제로로 이렇게 많이 줄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은 비교가 되는 부분은 아마 미얀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고 다른 나라들과 지금 수교 관계 그리고 이렇게 인간 교류라든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류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인권 문제도 많은 국가들이고 이렇게 국제기구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다면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냐 아니면 적이냐 중요한데 지금 북한은 남한은 첫 번째 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이렇게 다른 국제기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항상 열어져 있겠지만 북한과 남한은 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축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해야 한다.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몇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를 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생각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은 사정이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북한은 이제 그 김정은 체제 일가의 체제가 어디 보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 오소리테리안 레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 중심의 정권, 어떻게 보면 신정 정치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라서 좀 다르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그 주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도 수많은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응명의 측면에서 볼 때 탈레반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정자 지배자의 입장에서 체제상에서 보기에도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망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휴머니테리안 에이드에 대한 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도 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당적인 통일 방안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한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와 중도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세력이 세 개의 세력이 상당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파티선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통일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좀 어렵다. 실현이 어렵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초당적인 협력을 해보자 하는 것도 그 레토릭 상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 정부의 8.15 통일 전략, 어떻게 보면 독트린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구체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형태의 좀 접근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한국 정부가 좀 국제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5년 단임제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특수한 민주주의 정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초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이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아마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자면 한편에는 지난 30년 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초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큰 나름대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제시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한국도 이렇게 계속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남북 교류 관련 정책이 180도 달라져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 교류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운 통일 방안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통일 방안은 한국 정부만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전략적 구체성이 부족한 만큼 진보와 보수 정부가 각자 해석하고 실천해온 방안이었습니다. 물론 180도 정책들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통일 방안을 가지고 큰 다툼이 없이 정책을 알아서 해석할 수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제안하신 통일 전략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유사하게 장기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남북 교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또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을 유지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물론 정책이 바꿀 거고 보수 정부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통일 전략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5년 단임제 때문에 키워드도 바꾸고 강조되는 정책들도 바꾸고 북한에 대한 강조하시고 싶은 대통령님들의 입장도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보수 정부가 들어와도 그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하지는 않다면은 장기적으로 실천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경축사에 있는 말씀 위주로 봤을 때는 다음 정부까지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하긴 하지만 전략을 계속 발표해 오고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은 당연히 해왔습니다. 그거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럼 환경이 있다면 어떤 환경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북한은 아마 남한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5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70년대까지도 민간 교류라든지 이렇게 협력도 북한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그게 차이가 없을 때 북한은 뭐 북한도 크게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남한은 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이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라든지 모든 맥락에서 북한은 앞섰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동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equals,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국가들이었는데, 네,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제안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화의 상태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0년대부터 지금 저희가 동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북한은 지금 약한 상황에서 대화에 들어갑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남한이 지원을 해야 되고 국제 지위도 이렇게 약하고 국제 협력을 받을 때도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동일이라는 것은 지금 실현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요. 남한이 원하더라도 이렇게 북한이 그것을 원할 이유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김씨 정권이 있는 상 말하기 제안하기도 어려운 북한 입장에서는 이슈입니다. 그것은 무슨 어떠한 정부 제재 상관없이 뭐 페데레이션이든 이렇게 단일 국가든 지금 북한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한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지금 모든 정부들이 90년대부터 계속 레토릭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또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유니피케이션 아니라 리유니피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북한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정책이 있어야 하고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동일이라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헌법까지 아마 바꿔야 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나 그것은 의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헌법에 있으니까 조금 레토릭으로 가장 많이 말이 나온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상적인 이렇게 동일하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진짜로 이렇게 하려는 노력은 양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진짜 아주 냉정한 그 제3자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의 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벌어져서 지금도 크지만 비교할 정도가 없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북한이 엄청나게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서 한국과 동등하거나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되는 상황일 때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요약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진보 쪽도 그렇고 지금 보수 현 정부도 그렇고 불편할 수 있죠. 네,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평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에게 그 한국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이런 것들에 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 한준 교수님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 문제도 저한테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 프로그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